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5월 28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사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군 당국은 실패 원인을 엔진 연소 개통 문제로 추정했습니다. 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5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5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고령 인구인 지역이 생길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국빈 방문인 만큼 성대한 공식 환영식도 열립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 4대가 UAE 대통령기를 호위 비행합니다. 우리 영공에 진입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겁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에너지와 원전, 경제투자, 국방, 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합니다.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상회담에 앞선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섭니다. 아울러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 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UAE 대표단을 성대하게 환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이 형제와 같이 돈독한 양국 관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투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두 나라 기업인 200여 명이 모여서 투자 기회를 모색했는데요. 우리 기업이 현지에 첫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 의향서도 체결됐습니다. 계속해서 조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경제부가 공동 주최한 한 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이루어진 협력이 달콤한 과실을 맺을 때까지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은 라피크로서 긴밀히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인규 통상교섭본부장, RJUD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을 비롯해 삼성 E&A, 카카오 등 UAE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인 150여 명, 한국 기업과 논의를 원하는 UAE 경제인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MOU 체결식과 기업인 세션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선 국내 바이오 업체인 메디톡스와 UAE 두바이 국영 기업인 테콤그룹이 두바이에 바이오 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는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체결된 MOU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의 첫 UAE 바이오 공장 진출 사례가 됩니다. UAE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반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1980년 첫 수교 당시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억 달러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20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100배 이상 교류가 증가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무역 규모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가장 오랜 과제였던
UAE와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한 UAE 세파가 작년 10월에 이제 체결이 됐었고, 최근 UAE는 주요 먹거리인 석유 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방면의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UAE 측이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두 나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양국 정상은 29일 열리는 한 UAE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방산 등에 대한 투자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용산 대통령실을 연결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이 오후부터 일정을 함께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모하메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이 친교 일정을 하고 환영 만찬도 함께한다고 밝혔는데요. 매 일정마다 최고 예우를 갖춰 국빈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낙타 부대를 동원한 환영식은 물론 최고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발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동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양국 정상에 대한 대우가 남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정상이 앞으로 여러 공식 일정을 함께 할 텐데요. 특히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앞서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이 3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의 투자를 약속받았는데요. 모하메드 대통령은 당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이 투자를 결심했다면서 코로나 등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고야만은 우리 한국 기업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투자가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관련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산업은행은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원전과 방산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UAE가 기술력이 검증된 우리나라 무기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22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를 4조 6천억 원 규모로 UAE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원전 역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앞서 우리나라가 UAE의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예고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발사한 지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우리 경비 함정에 의해서 찍혔는데요. 우리 군은 발사 실패 원인을 엔진 연소 계통의 문제로 추정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빛을 내뿜는 물체가 밤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에서 폭발하며 추락합니다. 서북도서 지역에 전개한 우리군 경비함정의 감시 장비에서 촬영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폭발 모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밤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 2분 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도 발사 1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를 공식화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만리경 1의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했지만 일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엔진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발사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발사체 엔진 연소 계통의 문제로 추정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일단 추진체가 폭발했기 때문에 연소 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도의 추정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렸습니다. 올해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한일중 정상회의에 맞춰 2호기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발사 시기에 관련된 것은 북한이 어떠한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러한 고려 속에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추가 발사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초보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힌 만큼 추가 발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한미 공군이 지난 27일부터 나흘간 서해 해상 사격장에서 연합 공대공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F-35A와 F-15K, KF-16 등 우리 전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등 총 9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이 적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조종사들의 무장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성능 개량이 완료된 KF-16 전투기의 개선된 무장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28일 새벽 이준일 한반도 정책국장이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 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1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제 일방적인 정책 지원의 수혜자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정착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에 발맞춰서 정부가 탈북민의 역할 확대를 돕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떠나 국내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만 4천여 명. 지난해 기준 이들 중 72%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어 지역사회의 상당 부분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그동안 지원 대상으로 여겨졌던 탈북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제4차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의 목표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으로 남북한 체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사회 통합과 통일을 향한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확산하고 사회 공헌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고 수혜자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다 널리 알려져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도 보완했습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정착 지원금을 더 현실화하고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완전한 포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초기 정착 지원 확대와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탈북민들의 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의 질 문제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직 진출 확대 지원과 개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 적응센터 서비스 향상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올해 처음으로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제정된 만큼 4차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착 지원 시행 계획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겨 있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매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그간 이러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이 잠시 막힌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리적 문제와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대안으로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8일 기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24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대학 대부분도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 확정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어 의료계에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회의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석 달째 유지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27일 기준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6.1% 줄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해 68.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보다 1.9% 늘어 2월 첫째 주 대비 88.4%를 기록했습니다. 24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중증 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중등증 환자는 0.2%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는 1.3%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 환자 이송과 진료 협력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지금처럼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오는 2045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205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고령 인구인 지역도 나타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내용을 최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온 정반한 씨. 수박을 기르는 하우스에서 원순을 남기고 새로 낳은 순을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Nhưng năm nay mới qua là năm nay làm chắc cũng thấy cũng khỏe. Nếu mà qua năm mình qua được nữa là qua làm tiếp tục nữa.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외국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라 말합니다. 한국인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노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노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거의 한 10년 전에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그냥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써요. 생산 연령 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농촌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앞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젊은 층 인구 유출이 심한 울산은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 연령 인구가 49.9%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고 경남과 부산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생산 연령 인구가 36.5% 줄어들지만 세종은 유일하게 16.7%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는 2045년부터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를 보이고 2045년부터는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 감소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 결과 2022년에 942만 명이었던 서울의 인구는 2052년에는 149만 명 줄어 79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은 2022년에 33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52년에는 245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종은 16만 명, 경기는 12만 명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늘어나며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52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49.6%, 경북 49.4%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2022년 대비 2052년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 지역은 울산과 경남으로 각각 58.8%, 57.8%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통계청은 중위 연령은 2052년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 9개 시도에서 60세를 넘어서고 가장 낮은 세종도 2052년에는 52.1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각종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부과돼 인지하지도 못한 채 빠져나가는 부담금. 바로 그런 이유로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리는데요. 전력 부담금이나 출국 납부금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이 오는 7월부터 인하됩니다. 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부담금 정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12개가 7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현행 3.7%에서 오는 7월 3.2%, 시행 2년 차인 내년 7월에는 2.7%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8,000원가량 비용 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도 1년 한시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권을 발급할 때 붙는 국제교류 기여금은 일회용 단수 여권의 경우 면제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복수 여권은 3,000원 인하됩니다. 제주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국외로 나가는 사람이 내는 출국 납부금은 줄고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껌값의 1.8% 수준이던 폐기물 부담금은 폐지됩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범위는 연매출 1,0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늘렸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분담금은 앞으로 3년간 50% 낮아집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8건, 보고안 1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앞으로 학생 성적이나 진학과 관련한 교육 데이터들을 비식별 처리한 뒤 개방 공유해 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진로와 진학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져 사교육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현재 초중등 교육 관련 데이터는 방대하게 축적돼 있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데이터 활용엔 제약이 있습니다.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선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오는 8월부터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별로 분산된 교육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교육 데이터가 전면 개방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 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되었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관련 데이터를 시험을 치른 뒤 3년이 지나면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 점수와 등급, 지역 정보와 학교별, 과목별, 응시 인원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 명이나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정부는 교육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면 학생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진로와 진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개인 사정에 따라 가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지자체까지 출생 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임산부 전용 상담번호 1308번을 개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는데요. 확률 검증 방법과 신고 방법, 정책 추진 현황 등을 담은 책자도 배포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게임사가 정한 운, 확률에 달렸습니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조작해도 이용자는 알 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기 옵션은 덜 나오게 설정하고 특정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이템 확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위반 행위 150건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정 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 아이템 비용 보상 등 이용자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게임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집단적, 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고의, 과실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신고 방법과 확률 검증 방법, 정책 추진 현황 등 내용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배포하는 한편 확률 조작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해 협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6월에는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운 정원으로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6월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정원 별곡인데요. 추천 여행지로는 오색 꽃그늘에서 멍 때리기 존을 즐길 수 있는 강화 화계정원과 수국축제가 열리는 공주 유구 색동 수국정원이 꼽혔습니다. 또 바다 위의 정원인 남해 토피아랜드와 바윗돌 폐품을 예술로 승화시킨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 돌담과 오름을 조경으로 표현한 제주 생각하는 정원도 포함됐는데요. 다가오는 6월엔 추천 여행지에서 초록의 풍경을 감상하며 평온함을 만끽해봐도 좋겠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서비스. 일종의 명예 주민증인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여행할 때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적용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발급받으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과 체험, 식음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6월 여행 가는 달에 맞춰 관광주민증 적용 지역이 기존 15개 지역에서 34개 지역으로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가평 브릿지 짚라인 체험과 전북 임실 치즈 테마파크 체험이 할인되고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 호텔, 경북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더 자세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의 명예 주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 이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금융기관이 SNS, 우편 등으로 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해왔지만 근로자 명부가 누락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효과가 미미했는데요. 앞으로는 누구든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앱이나 누리집에서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받아야 할 연금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정부는 추후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 조치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반환이 불필요한 우편물에 대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7월 24일부터 우편물 반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통상 별 혼합 우편물을 보낼 때 우편물 봉투 왼쪽 중간에 반환이라고 쓰거나 우체국 우편 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찍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한 달간 보관한 후에 폐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다시 데일앤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덥겠고요. 일교차도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맑겠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곳곳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일부 중서부와 전북, 경북, 부산과 울산으로 먼지 농도가 오전 중 한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7도, 청주는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동안 속초 28도, 강릉 27도로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서늘하겠고 한낮에는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전해상현의 맑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제주에, 토요일은 강원과 경북으로, 일요일은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의 대학가는 K-팝 스타들의 공연 등 축제로 분위기가 뜨겁죠. 그런데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대학 축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들도 모바일 티켓 사용과 신원 확인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암표는 팔지도 또 사지도 않는다는 성숙한 문화의식일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